470조 5천억 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의 국회 논의 시작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죠.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커서 올해도 예산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듯 보입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입니다. 의원님. 예.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의원입니다. 예. 오늘 저희 파주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 자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떠셨나요? 조금 다른 때보다는 분위기가 부드러웠다는 평가도 있던데. 예, 우선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예. 메시지를 이제 압축하면 이렇게 되죠.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포용 성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 이 포용이라는 게 배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설이 끝나시고 야당 의원님들 속에 가서 쭉 일일이 악수를 다 하시고 그랬어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작년에 시정연설 하셨을 때는 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손 피켓 들고 좀 시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더러는 또 박수도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내용, 연설할 때 또 끝나고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야당이 논평을 통해서는 혹평한 것 같아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 저는 다 봤습니다. YTN에서 보도되는 것도 다 봤고. 근데 야당은 여하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몫이죠. 근데 이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프레임에 갇혀서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이 늘 이제 우리 성장은 첫째 소득주도 성장이고 둘째 혁신 성장이고 셋째 공정경쟁 성장이다. 이 세 축이 함께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늘 강조하시고 국민들께 또 설명을 드렸는데 야당은 이 전체를 알면서도 일부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야당으로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 전체를 보고 좀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지금 자꾸만 이제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사실은 큰 문제는 전통적인 효도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업 등이 이제 상당히 위축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경쟁력을 잃고. 그렇게 해서 주력 산업에서 좀 이상이 생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제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논쟁을 하면 얼마든지 생산적인 논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경제에 주어진 거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예산을 어떻게 좀 마련할 거냐, 이런 논쟁을 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공 부분 일자리 좀 늘리고 또 그게 민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거고 정부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 썼었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로는? 우리가 우리 정부가 예산을 짠 게 이제 한 번 2018년도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11월 1일까지 온 거죠. 이게 더 이제 집행되고 내년까지 집행을 한 예산을 봐야 그 성과에 대한 이 현장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예, 체감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핵심은 의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함께 잘 살자, 불공정, 불평등 없애야 된다. 결국은 양극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양극화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그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이제 가장 깊은 상처 아닙니까? 예. 수출, 대기업 이런 쪽은 이제 잘 나가고 반도체 이런 데는 잘 나가는데 내수시장,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예. 그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정책들이 이제 펼쳐진 거죠. 그거는 생활비를 줄여주고 또 임금을 좀 올릴 수 있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혁신성장으로 나가자. 그리고 공정경제로 나가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장론이죠. 오늘 인상 깊게 본 대목 중 하나가 4인 가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대목이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4인 가족이 그러니까 3인 가족이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젊은 부부가 이제 애가 낳습니다. 그렇죠. 애가 낳으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줍니다. 우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면 출산급여 산모에게 50만 원을 줍니다. 90일 동안. 그러니까 3개월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25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기초단체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데 나가면 어르신 일자리에 나가면은 금년에는 20만 원씩 줬는데 내년은 40만 원씩 줍니다. 예. 그럼 이게 합쳐서 1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나 아내 산모가 출산 후에 이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유급으로 출산 휴가를 가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얼마간 보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거고, 그리고 이 젊은 부부가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면은 이제 취업을 하거나 했거나 이러면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거에 가입을 하면은 3년 동안 본인이 600만 원만 내면 정부에서 1,800만 원을 내고 기업에서 세제 혜택으로 또 600만 원을 내서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3년 이상 좀 다닐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신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려고 하면 야당이 좀 협조가 있어야 될 텐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아무래도 좀 깎으려고 들지 않겠어요? 예. 그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국회죠. 여야 할 것 없이. 예.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더 신경 쓰는 예산이 있고 또 줄여보고 싶은 예산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서 12월 1일에는 자동상정을 시켜야 돼요. 예. 자동상정 시킬 때까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은 정부안이 원안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본회의장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삭감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 정책 분야 예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12월 1일 전까지 그날 밤새서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되고 또 수정 예산안을 만듭니다. 예. 그 야당은 그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깎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 예산 심의했을 때 제가 여당 간사로 그렇죠. 예. 밤새워서 했는데 예. 주로 이제 그분들이 야당에서 깎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거를 주로 깎으려고 하세요. 예. 근데 그 공무원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덜 늘려주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치안, 교통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그리고 재난, 구조, 불 끌어 다니는 소방 공무원, 그리고 또 학교에 사서 또 활동 보조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공무원을 늘리자는 거예요. 그냥 펜대 잡고 책상에 앉아서 행정사무 보고 그런 공무원 늘리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고, 그렇게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총 지출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에서 총 지출 중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8.3%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7.9%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숫자로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재정, 우리 예산이 이제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예. 어쨌든 진통은 있을 것 같고요. 예산 심의는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죠.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예. 이 공공 부분 또 공무원 일자리 예산하고 아마 남북 협력기금 예산 이 부분도 좀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요? 지금 1조 1,000억 편성돼 있죠. 저는 이제 판문점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에도 1조 1,000억 정도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늘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 지금 말씀하셨던 DMZ 안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그거 400억 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 예산만 1조가 깨져서 9,800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예. 금년만. 그래서 이게 이제 그전 정부까지 쳐서 추세를 보면 1조 1천억 정도는 조금 정상화시킨 겁니다. 10% 좀 올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조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요. 2017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내역 사업들을 보면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거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또 각급 정상회담이나 회담하는 진행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크게 증가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거 모자라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DMZ의 평화생태공원을 만드는 400억. 그게 남북 간에 합의가 되고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고 그리고 또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성을 해도 대부분 못 씁니다. 편성을 했다는 거는 북한에게 이런 사업들을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제안서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예산이죠. 근데 이제 금년 지금 평화가 정착된 만큼 또 유엔 제재가 또 예외 승인이 많이 나고 아주 제재가 다 없어지는 그날 이 예산을 1조 1,000억 다 쓸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참 슬픈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당 협조가 필요할 텐데 야당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예산 심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여야가 정말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합니다. 자, 이번 예산 또 그렇게 치열하게 같이 해보고 법정 기한이 12월 1일 꼭 통과시킵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이었고요. 바로 야당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럼요. 예. 네. 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네,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섞여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잘 살게는 됐다. 근데 함께 잘 살게 안 됐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 이런 거 다 공감하죠. 정책 목표에 당연히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쪽으로 가기 위한 정책 수단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게 돈만 들고 효과는 안 나는 거라든지 아니 돈을 조금 덜 들이고서라도 더 다른 방법으로 하면 효과는 더 많이 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논평한 거 보니까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망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주가 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죠.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 뭐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임금제하고 52시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52시간하고 최저임금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잘못됐다 가지 말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단 지금 이 시점에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간 것이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이 많이 줄고 고용이 위축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용이 위축되다 보니까 또 그 일자리를 메꾸려고 지금 국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23조 5천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제와 52시간 때문에 줄어든 고용을 다시 메꾸느라고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양방향으로 서로 달리는 말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한쪽으로는 고용을 줄이는 정책을 하고 한쪽으로는 또 고용을 늘리느라고 국민 세금을 많이 넣게 되면 이게 효과가 많이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효과성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근데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듯
그 경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네. 할애해서.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에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 그러면서 작년에 3%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2%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뭐 그런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세금이 잘 거치고 있어서 그래요. 예. 확장 재정을 해도 정부 예산이나 재정의 건전성에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을에 수확을 할 때 추수를 하면 손에 뭐가 좀 들어오잖아요. 그걸 그냥 써버리면은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예. 혹독한 지금 겨울이 오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011년서부터 7, 8년은 세계 경제가 아주 호조였고 유례가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미국도 잘 나갔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물건을 사줄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 제일 큰 소비자가 미국이죠. 그럼 미국 경제 잘 나가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할 때 우리 경제가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 경제도 어려움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차가 나면서 미국으로 돈이 빨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증시도 그런 폭락이 있고 하잖아요. 우리 경제가 이제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시절이 막 오고 있는데 이걸 써버린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수가 잘 거친다는 것도 이게 내년 후년 되면 이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세수가 더 잘 거치긴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아까 일자리 예산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조 5천억 원. 네네. 예. 올해보다 꽤 많이 증가가 된 건데. 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죠. 일자리 예산이 지금 보면은 아까도 좀 말씀드리면 정책 실패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메꾸느라고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병주고 약주고냐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막아야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최저임금 말씀 잠깐 드렸는데 고용안정 자금이라고 또 지원을 해줍니다. 최저임금제 갑자기 급히 올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 고용안정 자금을 1조 5천억이나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1조 5천억이나 되는 게 솔직히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들한테 별로 안 돌아가요. 당사자들은 대부분 지금 실직을 해버려가지고 또는 장사를 폐업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없고 주로 어떤 사람이 받냐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받는데 이게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과 세금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일치시켜야죠. 일자리 예산도 그런 면에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돈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제대로 쓰이냐 안 쓰이냐 이걸 제대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살펴보겠다는 예를 겁니까? 들면은 아주 그 단기적인 일자리 정부가 세금 주는 걸로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것은 그냥 급한 발등의 불끄기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변화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중물이라는 건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드럼통에는 모든 물을 다 마중물로 붓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재정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돈으로 제일 효과를 보는 곳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일자리라고 예산을 짠뜩 23조 5천억을 배정한 걸 보면 그 각 부처마다 6개월짜리 인턴 근데 6개월짜리 인턴을 한 달에 250만 원씩 주는 그런 거를 막 135억씩 배정하고 각 부처마다 이 사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인턴은 자리는 없어지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쓰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제대로 나지도 않고 그 효과가 오래 가지도 않고 그냥 세금만 없애고 끝내는 그런 일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 효과를 내는 일자리로 돌려야죠. 그래요. 예. 근데 뭐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문제인데 이거 민간 기업에 그냥 다 맡겨둘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마중물이 필요하죠. 예. 정부가 나서긴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데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중물에다만 다 벗버리면 안 되죠. 마중물은 한 바가지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초당적 협력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비준 동해안 처리 문제도 남아 있는데
자, 재정 소요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정부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계산이 우리가 해보니까 이만큼의 돈이 여기에 들 것 같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상의를 해야죠. 그 국민한테 상의하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비용치계를 아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야당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정말 돈이 쓰여야 되고 그 돈이 효과를 내는 곳이라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정말 필요한데 돈을 쓰겠다는데 반대하면 야당이 다음번에 표를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도 필요한 데는 찬성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남북 협력 기금 관련해서 조금 답답한 거는 최근에 노무현 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14억 기념식 때문에 북한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근데 다녀오시는데 거의 2억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나라 세금으로 쓰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썼으며 나라 세금으로 그분들이 북한에 그렇게 기념식 다녀오시는 게 정당하냐부터 그다음에 얼마를 썼는지 어디 얼마를 썼는지 이걸 국민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쓰지 말고 뭐 당신들 재단의 돈으로 하라든지 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텐데 그거를 보자고 해도 지금 일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괜한 오해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진짜 돈을 써야 될 때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갖고 오면은 구체적으로 봐야죠. 이게 제대로 쓴 돈인가 써야 될 때 쓴 돈인가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될 일이었나 이런 걸 봐야죠. 예, 그러면 당연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 만약에 그런 게 타당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하나만 더 여쭙죠. 모 의원님도 뭐 경제학자 출신이니까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고용 상황도 계속 좋지 않고요. 경제 사령탑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이게 과연 사실인가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예. 뭐 모든 국민이 다 아시는 경제 사령탑이 지금 두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한 분 그 두 분이 서로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그렇죠. 1년 넘게. 예. 근데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말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방향이 이 정부의 방향인지를 정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한쪽은 정리하고 한쪽에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만 되죠. 근데 그 방향은 야당이 생각하는 방향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책임하에 방향을 선택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두 사람 다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둘 다 이제 교체가 된다면 네. 그 다음번에는 어느 쪽 방향인지 이렇게 지금처럼 확실히 정해라. 예, 한 정부 안에 양쪽으로 달리는 말을 그렇게 배치하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 통일하셔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거에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야당 일각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왼쪽으로 가는 경제정책을 잘 붙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두 분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업이나 민간 이런 부분에 우호적인 분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정당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예.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한쪽으로 가는 게 맞다. 책임을 지고. 예, 저는 뭐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5년간은 책임 정치를 하실 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끌고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방향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시는 이게 저는 선진 정치고 민주 정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